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죠. 6년간 며느리에게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여겨졌던 한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이 낡은 기와 지붕을 간지리며 지나가는 곳. 저는 그 골목의 가장 깊숙한 집에서 6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곳에서만큼은 더디게 흘러 볕이 잘 들지 않는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의 소음에서 빗겨난 듯한 고요함에 잠기곤 했습니다. 오는 소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어둠 속에서 멀리 들려오는 부산항의 백고동 소리, 그리고 제 낡은 자명종 시계의 처절한 울음소리. 제 하루는 쌀을 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밤새 뻣뻣하게 굳었던 관절이 시큰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침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사기 그릇에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곧이어 회사에 갈 아들의 아침상, 유치원에 갈 손주 준서의 아침, 그리고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에 매달리다 지쳐 잠든 며느리가 혹여 빈속으로 나갈까봐 끓이는 된장국. 제 하루는 온전히 가족의 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은 번듯한 무역 회사에 다녔지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식지 않게 데워두는 것뿐이었죠. 디자이너인 며느리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저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영감을 받아야 한다며 거실 불을 밤새 환하게 켜놓고 컴퓨터와 씨름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레퍼런스, 시안, 컨셉 같은 단어들은 제게는 외계어처럼 낯설었습니다. 자연스레 손주 준서의 하루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늙은 어미가 자식 내외의 고단한 삶에 보탤 수 있는 마지막 기여라 생각하며 기꺼이 그리고 감사히 감수했습니다. 준서의 작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을 때,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잿빛 담벼락에 부딪혀 퍼져나갈 때 저는 제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내는 것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6살 준서가 삐뚤빼뚤 제 이름을 연필로 눌러쓰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그 기특한 모습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기호학적 관계에 대해 연구할 때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30년도 더 된 한글 교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마저 정겨웠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빼곡하게 적어둔 제 옛 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학이 언어 습득에 있어 시각적 기호의 중요성, 모음과 자음의 음성학적 대비 효과 같은 이제는 저조차 잊고 있던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책의 먼지를 닦아내고는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랑 같이 가나다라 공부해볼까? 옛날에 할머니가 쓰던 아주 재미있는 책이야. 준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받아 들고는 서툰 손길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화려한 그림 하나 없는 투박한 책이었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채취가 묻은 그 물건이 신기한 듯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건 기억이야. 기차할 때 기소리가 나지라며 운을 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전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들린 책을 보고는 찰나의 멈칫함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글 안 배워요.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화려한 캐릭터가 튀어나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입체적인 자극이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다들 앱으로 시청각 교육하는 거고요. 준서야, 이리 와봐. 이게 훨씬 재미있지? 제 손에 들린 낡은 책은 순식간에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준서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에 태블릿의 화려한 화면에 빼앗긴 후였습니다. 마음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힌 듯 시큰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책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세상 참 좋아졌네. 우리 애미 덕에 준서는 똑똑하겠다. 그런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삶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며느리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나트륨은 만성질환의 주범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저염식 해야 해요라고 했고 제가 아이가 보는 만화 영화를 보며 저런 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니? 라고 한마디 하면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들의 상상력과 권선징악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옛날 만화랑은 달라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이라고요. 저염식 미디어 리터러시, 제가 평생을 연구하고 논문으로 써냈던 그 언어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입을 통해 저를 가르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로 간의 말수는 점점 줄었고 나란히 앉아 TV를 봐도 시선은 각자의 휴대폰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닌 그런 고요한 단절의 시간이 소리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던 중 제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던 며느리가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애미야, 힘들면 저녁은 시켜 먹어도 괜찮다고 건넨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 목소리는 화를 내는 것도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살가운 며느리, 완벽한 엄마, 그런 거요. 저는 제 일이 중요하고 제 방식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 어디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그래왔듯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애미야. 힘들면 그리 말하렴. 어미가 미처 몰랐다. 속으로는 다른 말을 삼켰습니다. 기준이라. 내가 아는 나의 기준이란 게 고작 된장국 간을 맞추고 손주 재롱에 웃는 것뿐이겠지. 내가 평생을 무엇을 탐구하고 어떤 문장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는지 너는 단 한 줄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제 방 책장에 조용히 꽂아두었던 그 낡은 한글 교재를 꺼내 쓸쓸히 쓸어보았습니다. 책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저의 지나온 세월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무력감에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기대하지 말아 달라는 선언을 한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다툼이나 언쟁이 아니었기에 더욱 견디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식탁 중앙에,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현관을 나서는 모든 걸음 사이에 세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전보다 더욱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정중함은 살아있는 온기가 제거된, 박제된 예의 범절에 가까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부산의 바람이 제법 쌀쌀해지던 어느 날, 손주 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연신 콜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콧물이 그치지 않았고 여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러셨듯 저는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선반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말린 도라지를 꺼내고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배에 속을 파냈습니다. 꿀과 대추, 생강 한쪽을 정성껏 채워 넣고 찜기에 올려 은근한 불로 두어 시간을 달였습니다. 집 안 가득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온 지혜이자 약봉지로는 전할 수 없는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준서에게 가려던 찰나 퇴근한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준서 감기 기운 있어서 제가 병원 들러서 약 처방 받아왔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알록달록한 캐릭터가 그려진 약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성분이 정확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해요? 열이라도 나면 해열제부터 먹여야죠. 과학적으로요. 과학적으로.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2시간에 걸친 정성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할 수도 있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거실로 나오던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에이, 엄마도 준서 생각해서 그런 거고 여보도 우리 아들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둘 다 좋은 뜻이잖아. 준서야, 할머니가 주신 배도 한 입 맛있게 먹고 엄마가 가져온 약도 꿀꺽 잘 먹자. 응? 그 무책임하고 공허한 위로는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만든 배숙은 식탁 위에서 온기를 잃어갔고 며느리는 능숙하게 가루약을 물에 타서 준서에게 먹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차갑게 식어버린 배숙 그릇을 개수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혜가 비과학으로 사랑이 무지로 치부되는 시대. 저는 그 시대의 가장 낡고 초라한 페이지 어딘가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뾰족한 말들은 제 마음을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그저 된장국이나 끓이고 낡은 지식으로 참견이나 하는 늙은이일 뿐인가. 평생을 지식의 상아탑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제 자존감은 나이 듦과 무시 속에서 서서히 먼지처럼 바스러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준서가 제 방 장롱 속에 숨으려다 방 한쪽 벽면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책장을 보고는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할머니 방은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꼭 도서관 같아요. 그랬습니다. 제 작은 방,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준서 할머니 방으로 불리는 그 공간은 사실 저의 일생이 담긴 서고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제 연구를 응원하며 직접 짜주었던 짙은 월러색의 책장. 그곳에는 칸트와 니체의 철학책, 도스토옙스키와 카뮈의 고전문학, 레비스트로스와 부르디외의 인문사회학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책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의 언어로 제게 말을 걸어오는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제가 젊을 때 읽다만 혹은 이사 올 때 버리지 못해 가져온 낡은 장식품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준서는 까치발을 하고 책 등에 새겨진 어려운 한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사회적 공간의 언어적 재현이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첫 전임 교수가 되던 해에 출간했던 제 분신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득한 상념에 잠겼다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가장자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빛바랜 필체로 제 이름 석자 김은진이 적혀 있었죠. 준서야, 이 책은 말이야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가 썼단다. 아이의 눈이 제 인생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책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세상에서 책을 쓰는 사람이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위인들과 동의어였을 겁니다. 썼다고요? 준서가 이름 쓰는 것처럼요? 응, 비슷해. 그런데 아주 길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읽으라고. 그제야 의미를 이해한 준서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작가예요. 저는 그 순수한 감탄에 잠시 세월의 무게를 잊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바스러져 가던 자존감의 먼지들이 아이의 그 한마디에 잠시 빛을 내며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잿빛 골목을 한번 바라본 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지. 아주 먼 옛날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거들라며 저를 부르러 왔던 며느리가 제 방 문 앞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노크하려던 손을 허공에 든 채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이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이전과 또 달랐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이 짜다거나 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국을 뜨다가 반찬을 집다가 불쑥불쑥 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무시나 냉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의 눈빛. 약간의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일말의 존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무심코 제 방을 지나치다가 문틈으로 며느리가 제 책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채 문지방에 서서 고개만 내밀고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읽고 썼던 책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게 있어 지난 6년간의 세월을 통틀어 가장 낯설고도 의미심장한 풍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준서가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날이었습니다. 준서는 발표 자료에 제 사진을 붙이고 제가 책을 썼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난 뒤 담임 선생님이 준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정말 책을 쓰셨어?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김은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30대 후반의 담임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은진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사회적 공간의 언어적 재현이라는 책을 쓰신 정말 명강의였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김은진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다. 이제는 그저 준서 할머니일 뿐이지. 그날 밤 며느리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제 이름을 검색해 제가 쓴 논문과 책들을 모두 찾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사회적 공간의 언어적 재현, 현대 여성의 갈등 구조에 대한 고찰, 가족 내 권력과 소통의 역학, 제 책장에 꽂혀 있던 그 책들의 저자가 저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제 앞에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당연했지. 내가 굳이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니까. 나는 내 삶의 한 막을 끝내고 지금은 할머니라는 새로운 막을 살고 있을 뿐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나의 지난 시간을 이해하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알려줄 수 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서 곧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있는데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회사 워크숍에서 강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끓고 있던 된장국에 불을 끄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연구해온 학자의 눈빛으로 하지만 세상 가장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머금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럴까? 그럼 강의 제목은 가족 내 갈등의 언어와 그 소통 방식에 대한 고찰 정도로 해볼까? 며느리의 눈이 놀라움과 존경으로 커다랗게 뜨이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는 아주 오랜만에 어색함이 아닌 따뜻하고 조용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된장국만 잘 끓이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비로소 제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